자, 이제, 이번 로잔 대회에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좋았던 면도 많았어요. 좋았던 면들도 많았는데, 그런 좋았던 면들, 가능성, 또 한국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 전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로잔 대회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쉽진 않았잖아요. 코비드를 지나고. 그런 가운데도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오늘의 교회가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애를 썼습니다. 2,500명의 자원봉사자들. 또 새벽에 나가면요. 이분들이 정성껏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가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감동을 전했죠. 참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이런 연합 행사, 세계의 대회, 그리고 세계의 리더들을 모여서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공헌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대회가 가졌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배경에도 볼 수 있듯이 이번 대회에는 모든 교단들이 모인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교단들이 모였고요. 또 다양한 민족의 문화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모였죠. 또 남녀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한국교회에겐 흔치 않아요. 사실 한국교회 리더십 모임에 가면 전부 중년 남자의 목사님들만 모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로잔이 한국 참석자들을 10분의 1, 500명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강제적으로 할당을 했어요. 평신도가 절반이면 좋겠다. 그건 지켜졌고요. 또 여성 리더가 절반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 또 그걸 실제로 참석했던 분들이 본 거죠. 아, 세계의 트렌드는 남성 중심, 중년, 나이 든 사람들 중심, 목사들 중심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게 맞고요. 선교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던 것이 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참석자들 비율을 보면요. 한국 교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이요. 남성이 70%, 여성이 30%. 여전히 여성이 적긴 하지만 사실 30%만 해도 한국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억지로 끌어당긴 거예요. 또 연령별 분포를 봐도 보통 한국 교회 리더들이 모인다 그러면 60대랑 70대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보다는 나머지 40대부터 30대까지 비율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참 한국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죠. 좀 슬프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자극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분포도 보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21%고 나머지가 선교단체, 일터 사역, 또 신학교수 이렇게 골고루 참여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발표자 면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한국은 이제 5, 60대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30대, 40대가 이만큼이라도 들어간 것이 저는 좋은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요일날 저녁 전체를 한국교회 12돌이라고 하는 그 영상과 그 저녁 전체를 한국교회를 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는 12개의 상징물,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식민지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뚫고서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비교적 그래도 균형 있게 다뤘어요. 제가 주목하게 봤던 거는 11번째도 로잔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로잔 자체가 한국에 영향을 준 게 있지요.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선교를 하려는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정직하게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있고 그것이 우리가 총체성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정직한 걸 나눴어요. 너무 교회 중심이고 그런 것들을 나눴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많은 참석자들이 세계교회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저는 바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총체적 선교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교단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목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기도회를 했죠.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7.14 기도성에 했었고 준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자원봉사자들로 함께 일을 했는데 이런 교회와 교단을 넘어서서 함께 동역하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로잔 대회 기간 가운데에 그 갭스 아까 말한 24개, 25개 되는 여러 가지 이슈 그룹들을 자기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했는데 24개 중에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왔던 게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였어요. 시장 경제에서의 삶 또는 일터 사역. 저도 여기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여기에 전체 참석자의 2,400명, 절반이 이걸 신청했습니다. 근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1,400명으로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를 말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리더들로 하여금 의견을 받았을 때에 제자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도를 말하는가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제자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세상, 특별히 시장 경제 가운데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제자 훈련이 전통적인 교회적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실제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선교적 삶을 격려하는 그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얘기가 주목받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았습니다. 또 아까 보여줬던 통계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어디에서 제자훈련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도 가장 필요하지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없다고, 제자훈련을 하는 그런 실제로 훈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본 게 기독교와 직업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대회 전이나 대회 때에도 이것들이 분명히 두드러졌고 미래의 선교가 공적 광장, 공공신학과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훈이 충분히 좀 나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로잔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전 세계의 18세에서 35세를 대상으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 청년들, 이 나이에 되는 청년들이 이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한번 보세요. 이 노란색이 커지면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한다는 거고 파란색이면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종교기관입니다. 반면 가장 신뢰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요? 보면은 국제조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독교 조직이라기보다는 외부 조직이죠. 또 학문, 그리고 뭐죠? 고용주. 실제로 일터에서 일이 발생할 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즉 뭐냐면 제자훈련의 방향이 실제 일터 또는 대학, 그리고 국제조직이라고 하는 세상의 공공영역의 장에서 일어날 때에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번 보세요. 이 청년들에게 그 18세에서 35세의 청년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걸 누구랑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직계가족도 있지만 반계가족까지 포함하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영향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것은 두 번째로 강한 게 뭐예요? SNS입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와 거의 비슷하게 친구와 동료, 특별히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 삶의 의미에 관한 대화가 가장 안 하는 곳이 어디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책이에요. 즉 뭐냐 하면
미래의 복음 증거와 제자도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죠?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SNS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국가 리더십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성실, 정직함, 겸손, 즉 인테그리티, 삶의 통합성, 인격에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뭐냐 하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존경, 그리고 연결된 통합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도가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 대회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미래의 제자 훈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미래의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비기독교인들과 만나는 삶의 장이고,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 관계에서 이것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좀 재미있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대회 전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한국 풀뿌리 그룹이 1년 전에 프리 로잔으로 모였을 때 찍은 이사회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대회 끝나고 나서 또 포스트 로잔 모임으로 이어졌고요. 또 그 프리 로잔 행사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근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온 130명이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함께 했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요구들이 저는 서울선언문에 반영이 돼서 서울선언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부를 향해서 가는 건 별로 없는데 평화가 들어간 것이 이 영향력 때문에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행사에 대한 요구를 편지로 계속 보냈었거든요. 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평화 컨퍼런스를 조직했던 리더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남녀 비율이라든가 남녀노소가 함께 모였고 이들이 2025년부터 매달 한 번씩 기도회를 함께 하고 또 책도 발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포스트 로잔 행사로 창조세계 돌봄 국제포럼이 열렸는데 이 결과로 한국 내에서 창조세계 돌봄을 하는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고 또 IBP와 함께 이때 나온 자료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이 또 이제 아친 미션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도 역시 대회 전에 열렸죠. 프리 로잔 행사로 열렸습니다. 또 케이프타운 서약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소속해서 일하고 있는 램스에서 rams.or.kr에서 이 케이프타운 선언을 통해서 총체적 선교를 알리고 교회들을 깨우는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도 개발돼서 대회 전부터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복음, 총체적 선교를 추구하는 한국의 복음지회들이 모여서 국제 크리스찬들과 또 로잔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작은 모임들이 생겨났던 것들이 이번 로잔 대회에서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